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내 메뉴에 글쓰기를 잠시 눌러주세요. 자,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요소들이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알아두신다면 보다 좀 편하게 글을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에디터에서 이 윗부분은 제목 부분이고요. 이 밑에 내용 부분이 이제 글을 적는 본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의 제목을 적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찾아서 들어올 만한 키워드를 포함하게 제목을 적으셔야 되고요. 글을 적으실 때 마찬가지로 제목에 적었던 키워드가 이 내용 부분에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으셔야 돼요. 일단 그건 이제 기법 부분에서 좀 더 소개를 하고요. 일단 기능적인 부분만 조금 더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제목을 적을 때는 제목 부분에 커서를 찍으시고 글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쓰기 뭐 이런 정도로 지금은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자, 혹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요 아이콘 두 개 보이시나요? 요거는 뭐냐면 커버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지만 넣어 놓는 것이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 좀 더 예쁘게 보여지는 방법이라서 넣는 걸 좀 더 저는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자, 만약에 요거는 뭐냐면 내 컴퓨터에서 배경사진을 첨부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눌러서 컴퓨터에 있는 사진 중에 아무거나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게 되고요. 위치를 이동해서 내가 이미지의 위치를 세팅하고 확인해 주시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커버 이미지를 없애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배경사진 삭제를 누르시면 사진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버에 이미지를 넣게 되면은 보통 이제 포스팅 글보다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기는 하죠. 만약 이렇게 세팅해 놓고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커버를 넣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내용 부분을 좀 설명할 건데요. 내용 부분에 제가 커서를 찍었더니 이렇게 깜빡깜빡 커서가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에디터는요, PC 버전에 맞춰서 보여지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 태블릿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확인하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글을 적어 놓고 나서 해당 글이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PC에서, 태블릿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간단하게 확인하실 때 이 부분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적으실 때는 여기다 커서를 찍고 글을 적으시면 돼요. 보다 예쁘게 글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글이나 적은 거니까 저랑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뭐 동해물과 백두산을 적어보시든 상관은 없어요. 간단하게 글을 좀 적어보실래요? 뭐 한 두세 줄 정도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을 적게끔 하는 이유는요. 글씨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글을 작성을 하실 때 이 윗부분에 보시면 본문, 나눈 고딕, 뭐 16 해서 이렇게 한 줄이 보이죠? 이게 이제 서식 도구 상자인데 본문 글을 쓰실 땐 본문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소제목을 적으실 때 예를 들어서 요 위에다가 내가 소제목을 적겠다. 그럼 이렇게 소제목으로 해서 적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글을 조금 더 크게 큼지막하게 보여지게 제목 부분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인용구로 맞춰놓고 적으시면 이런 인용구를 적어서 글이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드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문을 적을지 소제목을 적을지 아니면 인용구를 적을지를 선택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글씨체예요. 나눔 고딕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의 글씨체가 저는 기본 폰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씨체로 적혀지는데요. 블록을 지정하고 글씨체를 바꿔보시면 다양한 글씨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을 적을 때 이런 다시 시작해라든지 뭐 우리 딸 손글씨 이런 글씨체는 이쁜 글씨체이긴 하지만 가독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글 같은 걸 적으실 때는 가독성이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쁘게 적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나 뭐 이런 글씨체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정보성 글이라고 했을 때 요 눈에 요렇게 글씨를 적었을 때 눈에 잘 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성 글은 반듯하게 보이는 서체인 나눔 고딕체 정도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가독성 면에서 글씨가 좀 더 또렷또렷하게 보인다라는 게 더 장점인 게 바로 나눔 고딕체 정도가 되겠고 그거는 이제 글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건 글씨 크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16포인트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느 부분을 강조하겠다 했을 때 그 부분을 블록을 지정해서 만약에 이 글꼴 크기를 19포인트 또는 24포인트로 크게 해보면 해당 글씨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록을 이렇게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작은 단축 메뉴가 나와서 여기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글자에 대한 크기가 되겠고 이 B는 진하게 글씨를 진하게 할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누르면 풀려져요. 요 옆에는 기울임 이렇게 글씨가 기울여지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누르면 풀려집니다. U자는 요거는 밑줄을 그을 때 사용되는 거고 다시 누르면 역시 풀려져요. 요 옆에는 취소선은 글씨를 취소할 때 이렇게 중간에 선을 긋잖아요. 요게 이제 취소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가격을 원래는 정가가 얼마였는데 할인가 얼마에 판다 이럴 때 이런 취소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시 누르면 풀려져요. 그 옆에 얘는 글씨 색깔 눌러서 글씨 색깔을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글씨 색깔이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글씨 색깔을 좀 더 내가 세부적으로 마음에 드는 색깔을 활용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거의 여기에서 색깔을 고르시게 된다 보시면 돼요. 보통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약간 톤 다운된 빨간 색깔을 좀 좋아하고요. 톤 다운된 파란 색깔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강조색으로 활용하는 색깔들인데 기본적으로 순색을 안 쓰는 이유는 순색은 좀 눈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색감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약간 채도를 낮춘 색깔이 읽기에는 좀 더 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약간은 어두운 빨강, 약간 어두운 파랑 이런 정도를 많이 쓰고 있고요. 강조색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다 그러면 정신이 사나워요. 그쵸? 그래서 보통 강조 색깔은 너무 여러 개를 설정하지 않고 2개 정도, 뭐 하나 또는 2개 정도를 강조 색깔로 설정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요거 얘는 뭐냐면 글자 배경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 색깔을 깔아 놓으면은 마치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칠해 놓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강조를 줄 부분에는 이런 배경 색깔을 연하게 넣는 것 또한 눈에 띄게 만드시는 방법일 거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이제 문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얘는 문단 정렬이에요. 지금 정렬은 왼쪽 정렬로 되어 있지만 요걸 누르면은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내가 원하는 정렬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블록 지정하고 바꾸시면 이렇게 같이 바뀌어지죠? 보통은
왼쪽 정렬 또는 가운데 정렬 정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메뉴들은 그렇게 많이 눌러보진 않는 메뉴들인데 일단 에디터를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있는 얘는 이제 줄 간격이라고 해요. 요거는 뭐냐면 이 그 문단의 줄에 대한 간격입니다. 그래서 간격을 많이 띄울 수도 있고 적게 띄울 수도 있는데 아마 기본값은 180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렇게 많이 눌러보지는 않게 되는 메뉴지만 일단 에디터 설명이니까 간단히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얘는 뭐냐면 머리글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잡지 같은 거 보면은 앞에 글자가 두 줄에 걸쳐서 좀 크게 적혀 있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머리 글자를 크게 만들 때 활용하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시긴 해서 역시 많이 쓰진 않는 메뉴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위첨자, 얘는 아래첨자라고 하는데요. 위첨자라는 건 뭐냐면 첨자 문자라는 건 정각 문자, 원래 글자의 4분의 1 크기의 글자를 첨자 문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걸 적을 때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3cm 뭐 제곱 이렇게 적을 때 이 이자 표시를 첨자 문자로 해서 이렇게 제곱 센티미터 표시로 내줄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 만드실 때 활용하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래 첨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4분의 1 만한 크기로 나오는 게 아래 첨자라고 합니다. 다시 누르면 첨자 문자가 풀리니까 이런 거 적으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 이 단위에 대한 문자는요. 우리가 윈도우나 아니면 뭐 엑셀 같은 걸 다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한글 자음에다가 한자키를 누르면 특수 문자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을 누르고 한자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단위 문자가 나오므로 실제 이런 단위 문자를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제곱미터가 그렇게 잘 보이질 않아요. 세제곱미터를 제가 골랐는데 이렇게 실제 기호를 써도 잘 안 보이는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적어주는 게 눈에 더 띄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게 첨자 문자일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문자표가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 쓰는 기호랑 이렇게 일반 기호 숫자 단위 이렇게 나오므로 만약에 한글 한자를 그러니까 한글 자음에다가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고르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 요 옆에 요 쇠사슬은 링크를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네이버 말고 네이버로 가게 할까요? 그냥 유튜브로 갈까요? 우리 유튜브? 뭐 유튜브 채널 가기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블록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링크를 연결해서 유튜브 채널의 URL을 적게 된다면 여길 클릭했을 때 내 유튜브 채널의 URL로 넘어가게 해줄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유튜브 채널 가기 같은 걸 만드셔도 될 거고 아니면 내가 어떤 상담 게시판을 만들었다면 그 상담 게시판 가기라는 그런 링크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유튜브 채널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연결을 해보자면 여기 오른쪽 부분 제일 위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 있죠. 여기서 이렇게 추가해 놓고 유튜브로 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 로그인 돼 있다면 누르셔서 내 채널로 가면 본인의 채널을 열어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주소를 복사해서 얘는 이제 필요 없으면 닫고 여기 URL에다가 붙인 후에 컨트롤 V 붙인 후에 체크만 하시면 이렇게 연결은 쉽게 할 수가 있으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네이버로 가기라고 하면 네이버 뭐 URL을 직접 적어서 입력해도 되고 근데 채널 주소를 우리가 다 적어서 입력하기 힘드니까 그럴 땐 이렇게 새 탭을 하나 열어서 채널을 열어서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면 편하겠죠. 자, 맞춤법. 요거는 뭐냐면 제가 적은 이 글씨에 대한 맞춤법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라고 적은 걸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적는 게 맞대요. 그러면 수정하면 이렇게 띄워지죠? 채널 가기 저는 이렇게 적고 싶어요. 채널 띄고 가기로 적기 싫어요. 그럼 제외를 하시면 이 부분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맞춤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씨를 쓰다 보면은 오타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띄어쓰기를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고객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좀 눈에 띄거나 좀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맞춤법으로 글씨를 맞춰볼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글씨 부분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일단 글씨 부분에서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을 좀 받고요. 위쪽에 사진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커서를 사진을 넣고자 하는 위치에 찍어주시고 사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진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바탕화면에 우리 모아놨던 사진이 있을까요? 동영상 제작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모았던 사진? 그냥 이런 사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진부터 Shift를 누르면서 끝 번째 사진까지 클릭해 주시면 사진들을 쫙 선택해 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진 중에서 몇 개만 잡아오겠다라고 한다면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하나만 선택할 땐 그냥 하나만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면 되겠지만 내가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처음 사진서부터 끝 사진까지 다 가져오려면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하고 끝 번째 사진은 Shift 누르면서 클릭 하시고 열기를 하시면 얘네들이 다 가져와지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여기 내가 원하는 사진만 가져올 거야 라고 한다면 일단은 똑같이 첫 번째 사진은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부터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클릭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하시면 그 사진들만 가져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어쨌든 사진을 한번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러 사진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사진 첨부 방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별 사진으로 올리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사진이 일단 밑으로 쫙 펼쳐져서 보이는 게 이제 개별 사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면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체류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거다라는 부분에 개별 사진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콜라주나 슬라이드도 괜찮기는 합니다. 콜라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진을 우리가 선택한 거를 이런 식으로 콜라주로 세팅을 해줘요. 그래서 사진을 뭐 바꾸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레이아웃이 나오는 건데 일단 지면을 그만큼만 차지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콜라주보다는 개별 사진을 더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옆으로 넘기는 형태로 나와요. 자, 일단 제가 개별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택해보면 개별 사진은 업로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밑으로 내려가면서 업로드가 되어져서 나오는 게 개별 사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사진이 용량이 작은 걸 올릴 걸 그랬네요.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었던지라 용량이 그렇게 작진 않아서 조금 기다릴게요. 지금 6개 사진 중에 4개 올라갔대요.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이 올라갔죠? 그죠? 이게 개별 사진이고요. 만약에 사진에서 일부러 제가 용량 좀 작은 걸로 할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콜라주 사진이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진이 구성이 이렇게 레이아웃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쁘기는 해요. 근데 사진이 한꺼번에 뭉쳐져서 보여지다 보니까 일단은 사진 여러 개를 찍은 것에 비해서는 지면을 좀 덜 차지한다. 즉 휠을 굴릴 양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넣으면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건 콜라주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진에서 사진 추가했을 때 이번에는 제가 옆으로 넘기는 사진으로 해볼게요. 슬라이드. 자, 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눌러서 옆으로 넘겨보는 사진인 거예요. 일단 옆에 이렇게 사진이 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겠지만은 옆으로 이렇게 넘겨서 사람들이 봐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휠을 그냥 밑으로 내려버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진을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글을 적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전후 사진을 보려면 옆에를 눌러라 라든지 어떤 설명을 좀 적어줘야 할 겁니다. 물론 예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 조금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별 사진을 좀 더 추천은 드려요. 그런데 이 개별 사진이 이렇게만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별 사진이라고 해도 옆에 사진을 3개까지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대신에 사진은 조금해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을요. 이 사진을 옆에다 붙이고 싶다. 그럼 이 사진을 누르시면서 끌어다가 여기 있는 사진 옆으로 가보면 여기 혹시 녹색 선 보이세요? 이때 띄면은 이렇게 사진이 옆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전후 사진을 이런 식으로 전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땐 슬라이드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두 개가 한꺼번에 잘 보이니까. 근데 난 넘기는 게 더 이쁘겠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슬라이드를 쓰시겠죠.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일 거라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장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어때요? 사진이 그만큼 작아지긴 했죠. 다시 한 장 더 붙여볼게요. 자, 얘를 끌어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 여기 선 보이죠? 이때 놔주시면은 3장까지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자, 지금 PC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PC 환경만을 고려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실제 내 블로그를 보는 고객들이요. 모바일에서 들어오는 고객들도 꽤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바일에서 본다면 이 정도 사이즈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확대가 돼서 보이는 사이즈일 텐데 어찌됐건 굉장히 조그만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저는 3개짜리를 이렇게 배치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해서 만약에 세로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 자체가 너무 길게 보이는 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2개 사진을 이렇게 붙이는 건 괜찮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가로 사진이다 라고 했을 땐 2개를 붙여도 굉장히 길쭉하게 작게 그렇게 줄줄이 되기 때문에 만약 가로 사진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2개를 옆으로 붙이는 형식은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붙여놓은 사진이 이대로 이제 선택해서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면요. 이렇게 붙여놓은 사진을 한꺼번에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PC에서 보면 이렇게 만약 이 사진을 다시 클릭하면 이 사진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놓으시면은 사진을 다시 이렇게 분해해서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클릭하면 2개가 같이 선택됐죠? 또 한 번 클릭하면 이거 하나만 선택되죠? 이때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하시면은 내가 이 사진만 가져다가 이렇게 다시 떼어내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사진을 붙이거나 떼는 게 가능하다. 이런 정도 일단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진을 일단 이렇게 올려놓으셨을 때 한 가지 먼저 보실 게 또 있으실 건데요. 여기 대표라고 적혀져 있는 거, 사진마다 대표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블로그에는 기본적으로 대표 사진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대표 사진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고객의 입장으로 아까 뭐 중곡동 오피스텔 했었죠. 이런 식으로 찾아봤을 때 뷰를 마냥 눌렀을 때 요 옆에 뜨는 요 창 있죠. 이게 대표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그의 느낌을 바로 알 수 있을 만한 포스팅의 대표 사진을 대표 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설정하는 게 여기 있는 대표라는 부분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처음 넣은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커버 넣은 사진이 대표로 맞춰져 있는 건데 대표 사진을 내가 이걸로 하겠다.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 얘가 대표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사진은 꼭 앞에 있는 사진이 대표 사진인 게 아니라 맨 뒤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이 내가 대표를 누른 사진이 대표 사진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로 대표 사진을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넣은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에서도 이렇게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포스팅을 할 때 집어넣었던 진달래도 보이죠? 진달래 제가 아까 삭제했더니 짝대기 그어진 것도 보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진달래를 잘못 찍었다 다시 넣겠다면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시면요. 진달래를 다시 가져와서 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잠시 내가 이 포스팅을 할 때 사진들을 불러온 것을 보관하는 장소 같은 게 라이브러리고요. 만약에 이 사진을 내가 또 쓰겠다, 또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은 이 부분의 사진이 이렇게 또 가져다가 와지는 것도 볼 수 있죠. 뭐 이런 게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필요 없는 건 X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사진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봤는데요. 아직 사진에 대해서는 좀 더 소개할 내용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사진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일단 질문사항을 봤고요. 따로 질문이 없다면 사진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에디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 에디터는 여기 사진 중에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사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에디터가 열려요. 또는 사진을 이렇게 선택해서 놓았을 때 요 마술봉 모양이 사진 편집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닥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에디터라고 하는 까만색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고 내가 지금 포스팅에 가져온 사진들이 이 밑에 쫘르르 깔려 있어요. 이 옆에는 크기 정보가 떠 있는데 지금 프로젝터 화면이 조금 어두울 거라 제가 프로젝터 화면만 살짝 조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크기가 나오는데요. 최대는 3000에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의 크기가 조절이 되면은 작게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크기대로 넣어줘도 어느 정도 축소가 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크기는 사실 조절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서명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크기를 나중에 아마 조절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 내가 사진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가로의 너비를 900으로 맞추겠다라고 하면 900을 고를 테고요. 모든 사진을 누르면 모든 사진이 가로가 900픽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자르기 회전을 좀 볼게요. 만약에 자르기 회전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밑에는 굳이 필요 없는데 찍혔어요. 그럼 이거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내가 사진에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내비둘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사진이 내가 약간 삐뚤게 찍힌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사진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똑바르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삐뚤게 찍힌 경우도 회전해서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회전 반전에서 90도 회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 좌우 대칭, 상하 대칭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자동으로 수평을 맞추겠다 적용을 해주면 자동 수평이 자동으로 맞춰지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이 수평을 맞추는 거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수평이 더 안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이전으로 다시 이렇게 돌리는 메뉴고요. 마음에 들게 설정이 됐다면 적용하시면 되고,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설정할래 하면 재설정을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어요. 다시 저는 요만큼만 자르는 걸로 해서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돼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옆에 이제 사람이 나왔다든지 필요 없는 부분들까지 같이 찍힌 경우엔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한 데까지 잘라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필터 보겠습니다. 자, 필터는요. 필터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넣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이 저녁에 찍은 사진이고 아무래도 집에 이제 불 밑에서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좀 어둡게 나온 부분이 있죠. 보통 사진을 찍으면 약간 좀 어둡게 나와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필터에서 내가 원하는 필터를 골라주시면 사진을 더 밝게 이런 식으로 보정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필터가 있다면 해당 필터의 여기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체크를 해놓으면 자주 쓰는 필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주 쓰는 필터를 우리가 골라가지고 적용을 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필터의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는 이 사진 한 개마다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진에 적용하겠다를 할 수가 있어서 사진을 찍은 거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똑같은 필터로 적용이 되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예,
그래서 필터 효과, 저는 좀 많이 쓰는 효과이기는 합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생각보다 막 색감이 밝고 이쁘게 나와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필터를 이용해서 약간 색감 보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어떤 사진 하나가 좀 어둡게 나왔다라든지 약간 사진 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보정을 할 때는 보정이라는 메뉴를 눌러요. 여기서는 이제 밝기라든지 채도, 선명도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메뉴예요. 대신에 이걸로 조정하는 거는 각각의 사진마다 정밀하게 보정을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체 설정이라는 거는 없어요. 자, 그 밑에 액자 보겠습니다. 자, 액자는 뭐냐면요, 이 사진의 테두리에 이렇게 액자를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사진이 있을 때 내가 그 사진의 픽셀 값을 좀 뒤틀리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쓰면 유사 사진이 돼서 그 사진이 검색에서 뜨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유사 이미지를 막기 위해서 사진을 약간 뒤틀리거나 사진의 가장자리를 좀 잘라내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액자를 넣어서 꾸미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냥 꾸미는 경우도 쓰실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서명 설명드릴게요. 서명은 뭐냐면요, 이미지 서명과 텍스트 서명이 있는데 우리 만약에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진의 저작권, 그러니까 내가 찍은 사진이다 라는 거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서명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명을 내가 상호명으로 예쁘게 넣어 놓았다 라고 한다면 해당 서명을 이렇게 박아서 넣어 놓음으로써 사람들한테 내 브랜드를 알게 모르게 인식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글에다가만 적는 게 아니라 이런 사진들에다가 내 상호를 예쁘게 꾸며서 넣어놓게 된다면 이 사진을 보는 사람도 은연중에 내 상호를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브랜딩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명 부분은 브랜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 사진에 모든 사진에 넣겠다라고 하면은 서명을 모든 이미지 서명을 넣을 수가 있고요. 대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이미지 서명이 들어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서명은 예를 들어 미리 캔버스라든지 아니면 혹시 포토샵으로 또 서명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은 예쁘게 제작을 해서 넣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이즈는 400에 200픽셀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크고요. 제가 요거 만든 거는 200에 100픽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도 이만큼 보여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내 로고를 예쁘게 만드시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박아 넣는 형식으로 쓰신다면은 은연중에 내 브랜딩을 시킬 수가 있어서 요거 추천드리고요. 내가 아직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로는 텍스트 서명이 있겠습니다. 텍스트 서명은 기본적으로는 블로그 주소가 찍혀요. 하지만 이 블로그 주소를 따닥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어 놓을 수가 있고, 서체 또한 기본 요 서체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체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안 이뻐 보이거나 하진 않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서체 정도로 박아서 뭐 예를 들어 이런 데다가 남들이 못 가져가게 예를 들어 글자색은 뭐 흰색으로 할 건데 배경 색깔은 불투명도를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 박아서 넣어놓으면요, 그림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부담되지도 않고요. 근데 남들이 이걸 내 걸 못 가져가죠. 그쵸?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 글씨에 대한 것도요, 불투명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씨도 너무 비춰지는 게 싫으면 이런 식으로 10개 해가지고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뷰티 쪽이나 아니면 부동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내 어떤 물건 사진들을 다른 데서 도용해서 쓰지 못하게 이렇게 워터마크를 박아 놓곤 합니다. 일단 이미지 서명보다 손쉽게 박을 수 있어서 텍스트 서명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미지 서명이 좋은 점은 내 어떤 로고와 예쁘게 꾸며진 그런 부분들을 박아놓기 때문에 브랜딩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사람들은요,
글만 보는 것보다 글과 사진을 같이 보는 게 눈에 더 잘 익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로고랑 같이 이제 딱 찍혀서 나오는 이미지 서명이 좀 더 사람들한테 각인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텍스트 서명 정도도 가능하더라.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템플릿의 경우는 요런 식으로 나와요. 이것도 나쁘진 않죠?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서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괜찮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요런 거 꾸며서 이렇게 박아 놓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네, 서명 부분 말씀드렸고요. 서명의 경우는 모든 사진에 넣으면 지금 불러져 있는 모든 사진에 요 끝에 이렇게 서명이 찍혀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고, 맨 처음에 이제 대표 사진으로 쓸 거는 가급적이면 서명을 없애놓고 저장을 하시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찍어서 얼굴이 보이는 상태다. 그럼 저작권이 아니라 초상권을 침해하잖아요. 그럼 이제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려줄 수가 있어요. 모자이크 픽셀을 내가 어느 정도 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얼굴이 가려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텍스트를 추가해서 적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에다가 글씨를 적으실 때, 뭐 제가 이렇게 일반 텍스트로 적었는데요. 이런 일반 텍스트로 적어서 꾸미셔도 되고, 아트 타입과 같은 이런 꾸며져 있는 글씨를 쓰셔도 되세요. 더블 탭 하시면은 여기 글씨를 쓸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꾸며서 적는 걸 아트 타이포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써볼 만은 하죠. 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는 개인적으로는 잘 안 쓰게 되는 부분인데 경우에 따라 본인들도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설명드렸고요. 스티커는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릴 때 모자이크가 삭막해 보인다면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이용해서 가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마스크는 사실 잘 안 쓰지만 나와 있으니까 설명은 할게요. 마스크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가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뭐 원형으로 자르고 싶다든지, 그리고 여기 테두리를 뭐 두께를 좀 줘서 뭐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마스크를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잘려져서 나오는 게 마스크예요. 사실 별로 안 써서 저는 이거는. 자, 일단 여기 있는 메뉴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봤으면 완료를 눌러서 적용을 해볼게요. 이게 적용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점점점 이게 쭉 뜨다가 이제 다 되면은 에디터 창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면 에디터에서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요. 우리가 여기 에디터에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완료까지 눌러서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 아까 모자이크 준 게 없애고 싶어요. 그거 안 돼요. 왜냐면 에디터를 거치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그림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디터에서 내가 이거를 넣는데 이 부분에 모자이크를 지워서 넣고 싶어, 이게 안 되고요. 만약 그렇게 넣으실 거면은 이 사진을 다시 올려서 넣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모자이크를 떼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 스티커를 빼고 싶다든지, 모자이크 연습 요거 박아놓은 걸 지우고 싶다든지, 그런 거 안 됩니다. 왜냐면 에디터를 거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그냥 일반 그림이 돼버렸기 때문에 떼내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에디터를 거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잘못됐으면 얘를 지우고 뭐 다른 그림으로 교체해서 넣는다든지, 그러고 다시 수정을 하시는 쪽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사진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신 분 일단 질문 받고, 딱히 질문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SNS 사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네이버에 마이박스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마이박스라는 건 뭐냐면 일정 공간을
웹하드처럼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을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내 핸드폰의 사진을 마이박스에 바로 옮겨서 사진을 불러온다면 이 네이버의 마이박스를 쓰시면 돼요. 근데 그 공간이 그렇게 또 많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끔은 잘 안 옮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네이버 마이박스를 쓰시는 분들은 활용은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빈도는 좀 많지는 않은 걸로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 마이박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떴는데 이거 이제 아이디 이전을 제가 안 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본 아이디에 마이박스가 지금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서브 아이디에서 마이박스를 쓰려고 하면 못 써요. 예. 저는 아이디가 3개가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가. 본 아이디는 이제 디팔이라는 아이디가 있고, 하나는 이제 앨리스, 하나는 또 한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3개가 있고, 또 이제 다른 아이디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통괄적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마이박스는 하나의 아이디로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디들을 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박스는 제가 쓰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네. 일단 나가져서 다시 이렇게 들어왔더니 작성 중이던 내용이 있다고 뜨죠? 확인 누르면 아까 전에 적던 내용 그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SNS 사진은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것도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인증을 하셔야 돼요. 연결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기도 하고, 보통은 여기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내가 사진을 어떤 포스팅을 작성할 때 사진을 일일이 뭐 찍을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내가 사진을 일일이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글감이라고 보이세요? 글감을 눌러보시면은 사진을 검색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부라고 해서 적어보면 공부에 관련된 사진들이 보이죠? 그래서 해당 사진을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시면요. 픽사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가져온 사진들이 들어가고요. 오지큐 마켓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오지큐 마켓에 사진을 넣어 놓은 게 있다면 사람들이 여기서 뭐 100원, 200원 결제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료 사진도 여기 있고 유료 사진들도 있으니까 내가 만약 바로바로 필요한 사진을 공수해서 써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정보성 블로그 같은 경우겠죠. 뭐 부동산이야 뭐 어차피 사진을 직접 찍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건데,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진을 찍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치는 경우가 간단하게 사진을 찾을 수가 있는 경우일 거고요. 기왕에 글감 얘기한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글감에서는 우리가 책을 리뷰할 때는 책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책들이 보여요. 제가 검색한 책에 대해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저자나 출판 발매에 대한 내용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리뷰하거나 영화를 리뷰하거나 TV를 리뷰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리뷰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글감에서 찾아서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쇼핑에서 내 물건을 이렇게 찾아보면 내 물건들이 떠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넣는 그런 용어로도 글감은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뉴스를 가져올 때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내가 사진을 찍은 거 또는 내가 사진을 다운받아 놓은 거를 가져올 때는 이 사진이란 공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사진을 마련을 못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글감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더라, 이런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SNS 사진 부분은 이 정도 설명하면 된 것 같고요. 동영상 얘기할게요. 자, 동영상은 뭐냐면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을 올릴 때 동영상 추가를 눌러서 올릴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 파일은 최대 10개까지, 그리고 파일 용량은 8GB, 즉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장점이거든요. 근데 말이죠. 얘를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동영상에다가
어떤 자막을 넣고 싶다든지 동영상의 일부만 잘라서 컷 편집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영상만 올리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곰믹스라든지 블루 어플들 있죠? 그런 걸로 제작해서 영상을 만드신 후에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량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올려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만들었던 게 여기 안에 있겠죠? 요거.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에 대해서 이미지가 올라가게, 동영상이 올라가게 되고 대표 이미지 부분에 6가지 클립들이 뜰 텐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대표 이미지로 쓸만한 클립들을 네이버에서 추천해 주는 거니까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되고 제목은 필수사항이라 적긴 해야 돼요. 정보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검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태그 편집.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적고 완료를 하신다면 이게 이제 동영상이 업로드가 돼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저번에 만들었던 미리 캠퍼스에 보면요. 애니메이션 주기라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만들었던 짤막한 동영상인데 보통 이거는 인스타용이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용도로 많이 만드는 영상이에요. 근데 일단은 짤막하다 보니까 제가 그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았고요. 여기에 올리는 영상들은 어디에서 검색이 되냐면 사람들이 네이버에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아마 저거 안 뜰 거예요. 동영상 연습이라는 어떤 제목을 적었고 동영상을 만약 눌렀다라고 쳐본다면요. 여기에 이렇게 뜨는 것들이 유튜브에 뜨는 것도 나오지만요.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거, 네이버 카페에 올린 거 이런 것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동영상이라는 요 네이버 블로그 죄송해요. 네이버의 검색창에 동영상이라는 곳에는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다 동영상을 올린 것들도 여기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 제목이 아까 편집대 제목 적은 거 있죠.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분의 블로그를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내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역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볼 때는 이런 동영상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들에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블로를 배운 적이 있고 곰믹스를 배운 적이 있고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서 간단한 영상을 제작해 본 적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그냥 아무 영상이나 상관없어요. 내가 이런 제작한 영상에 제목을 넣어가지고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리게 됐을 때 아까 그 블로그 탭에 뜨게 되더라.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파트는요. 아까 얘기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모바일 블로그로도 에디터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 방법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요. PC 블로그에서는 동영상은 그냥 올리는 부분만 가능하다면 모바일 블로그에서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티커. 자, 스티커는 여러 가지 이런 스티커들을 붙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스티커가 있어서 선택해서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해도 됩니다. 되게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좀 디자인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지큐 마켓이라는 데에 내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등록해 놓으면 좀 편해요. 아니면 내가 좀 쓸만한 스티커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카카오톡에 이모티콘들 써본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 보셨던 거 있잖아요. 친절한 부동산? 거기서 보셨던 게 이런 스티커예요. 오늘의 추천 뭐 왜 선택했냐면 뭐 가격 뭐 여기를 클릭 요런 스티커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눈에 확 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비용은 물론 2,200원이 들기는 합니다만 2,200원이면 무제한으로 쓰니까 내가 포인터가 될 수 있는 스티커는 하나 정도는 사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스티커를 꾸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약간 디자인을 조금 알고 있다면은
디자인을 직접 하셔서 스티커로 등록해 놓고 쓰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스티커는 요 정도 얘기할게요. 자, 인용구입니다. 아까 사실 여기 본문 부분에서 인용구를 보셨는데요. 인용구를 눌러서 보시면 따옴표, 버티컬 라인, 말풍선, 라인 따옴표, 포스트잇, 프레임 등의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따옴표가 이렇게 따옴표 형식으로 나오는 건데 간단한 명언 같은 걸 적어 놓거나 제목 같은 걸 적어서 앞에 좀 눈에 띄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 적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적히고요. 이건 이제 소제목 적을 때 제가 좀 많이 씁니다. 이 인용구는요. 이 말풍선 모양의 인용구도 있고 이렇게 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인용구도 있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하면은 구분이 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제목 부분으로 쓸 때는 이 인용구랑 이 인용구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제목 역할로 좀 포인트로 넣을 때는 이 인용구나 이거 또는 이거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물론 여기 적은 글씨는 글씨 크기를 내가 크게 한다든지 맞춰서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본인에 맞게 조절해서 인용구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인용구 부분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 구분선 사실 잘 안 써요 얘는. 근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쭉 적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적다가 구분을 해서 내가 표시하겠다 이럴 때 구분선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지 뭐 구분선을 넣는다고 무조건 구분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 취향이고 그럴 텐데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얘기할게요. 포스팅을 쓰실 때 하나의 포스팅에다가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담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포스팅에 하나의 주제의 내용을 담아야 되다 보니 구분선을 나눠가지고 쓸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뭐 개인마다 좀 다를 테니까 일단은 구분선이라는 기능이 있다 정도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소를 좀 볼게요. 장소. 자, 이 장소의 경우는 내가 어딘가를 갔다든지 어디라는 위치를 알리고 싶을 때 장소를 입력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 상호명을 적거나 주소를 적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저희 학원 주소를 적어볼게요. 학원 이름을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학원이 나오죠. 그럼 이 위치를 찍어서 추가. 그럼 여기 표시가 되고 확인 하시면 학원 위치를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위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소를 잘 몰라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찾아주세요. 지금 여기 왕십리역이면은 어디 보자. 예를 들어 이쪽이 이제 중곡역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지도가 보이잖아요. 중곡역에선 좀 와야죠? 대충 여기 세븐일레븐 있으니까는 이 근처쯤이 저희 학원이겠네요. 만약에 내가 주소를 몰라요. 상호도 몰라요. 만약 이 근처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안다. 그럴 땐 지도에 직접 표시해서 그 부분을 찍고 여기다가 위치를 내가 적어줘도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연습용이라고 추가하고 확인해보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넣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확한 위치는 아닌 거죠. 대략적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찍어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호나 주소를 직접 적어서 찾아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소까지 일단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많이 쓰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좀 소개를 할 거거든요. 지금 그래도 장소까지 한 번씩 좀 확인을 하고 보실 수 있도록 3분 정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40분에
링크서부터 나머지 것들 또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링크는 내가 여기다가 링크 주소를 직접 적어서 확인해서 들어갈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채널에 어떤 링크를 적어서 입력을 한다 할 때 여기 링크를 눌러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저번에 우리 책에서도 봤었죠.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 주소를 적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주소를 복사해서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링크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링크를 눌러서 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링크를 눌렀고 여기다가 저번에 제가 넣어놓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이걸 적으려는 게 아닌데 왜 안 지워지지? 안 지워지네요. 이유가 뭐야? 자,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넣나 이렇게 넣나 똑같아요. 여기 지워도 어차피 링크가 걸리기 때문에 굳이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갈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번 시간에 해봤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블로그 포스팅을 쓸 때 내가 유튜브에 설명했던 컨텐츠에 대한 포스트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유튜브의 그 화면을 가져오면 좋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유튜브로 가서 예를 들어 내 채널로 가서 내 채널에 어떤 동영상을 고를 테고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그만둬야 되나? 동영상의 사업을 URL 접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붙여서 들고. 솔직히 말해서 현타가 좀 왔었어. 여기다 붙여버리면 굳이 여기 있는 링크를 거치지 않아도 얘가 오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배기 싫으니까 지워버리면 나중에 여기를 딱 누르면 그 내용을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누를 때 굳이 얘를 눌러서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얘기 드렸고요. 자, 파일의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블로그를 찾아 들어오는 이유가 왜 들어오게 되느냐? 심심해서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요. 거의다가 네이버에다가 무엇인가를 검색해서 들어옵니다.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보게 되는 건 자기가 원하는 정보겠죠. 근데 사람들은 일단 정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블로그에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랄까요? 사람들을 끌어오게끔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보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뭐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포스팅을 적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서식을 파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고 그 서식을 다운받겠죠. 그럼 이 블로그가 생각하기를, 네이버가 생각하기를 이거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보느라고 체류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 그 체류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했고 여기서 파일을 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았네. 그렇다면 이 블로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은 블로그라고 생각할까요? 안 좋은 블로그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정보를 주는 좋은 블로그다라고 네이버에서는 생각을 해서 지수를 더 높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좀 많이 하시는 업체들에서 좀 많이 했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아마 옛날엔 좀 많이 보셨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음악을 만약에 공부를 하고자 배우고자 했을 때 블로그에다 검색을 해서 블로그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를 밑에 적어 놓은 것들을 보고 뭐 따라서 부르시거나 이러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 음악을 듣는 동안에 그 가사를 따라 부르시는 동안에 그 블로그 안에서 계속해서 체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체류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체류 시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정보예요. 그래서 파일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괜찮은 글 같은 경우는 스크랩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스크랩이 좀 많이 일어난 글이라고 한다면 이 글은 되게 좋은 글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파일을 올리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파일을 눌러서 내 컴퓨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올리시면 되는데요.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문서를 올리거나 하실 때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 열게 하시면 이렇게 생겨요. 네,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소개드렸고요. 일정 안 써요. 진짜 안 쓰는데 그래도 소개는 해드려야 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세요. 여기 뜨고요. 제목에다가 연습이라고 적어볼게요. 시작일을 정해서 뭐 종일 동안 하는 거면 종일, 뭐 장소나 URL을 적고 확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써요. 자, 소스 코드. 이것도 안 써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지금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블로그들에는 전혀 쓸 일이 없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IT를 가르치는데 특히 IT를 가르치는 중에서도 프로그래밍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를 제가 블로그에다 이제 적거든요. 그렇게 적을 때 이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따라 적을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코드를 적었다라고 했을 때 소스 코드에서 어떤 디자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좀 이쁘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보통 뭐 C 언어다 이럴 때 이렇게 까만색으로 코딩을 적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쓸 일이 없다는 거. 자, 표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표가 이렇게 더 늘어나기도 해요. 표를 범위를 잡아서 셀 병합을 하면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셀을 다시 열분할을 하거나 너비를 맞추거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예쁘게 넣을 수가 있어서 간단한 어떤 표를 내가 작업을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디자인도 이렇게 골라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잘 만들어진 기능이긴 한데요. 사실 안 써요. 자, 왜 안 쓰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잠깐만 뭐 엑셀이나 한글창을 좀 띄울게요. 쓰실 분들은 물론 쓰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딴 데 저장돼 있었네. 거기다가 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지가 않은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값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내가 이 표를 복사를 해서요. 아까 여기 블로그에다가 붙여볼게요. 자동으로 이렇게 표가 나오니까 굳이 표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것만 대략 이쁘게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디자인이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하셔도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저 표라는 기능을 따로 만드셔서 표를 다시 만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러셔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그냥 원래 있는 표를 이용하시겠죠. 자, 수식. 이것도 쓸 일 없어요. 뭐 우리가 수학 선생님이면 아마 분수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수학 선생님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쓸 일 없겠죠? 자, 톡톡. 이거는 저번에 우리 네이버 톡톡 만드셨잖아요. 그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 아이디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톡톡 그 버튼이 생기고요. 이 글을 본 사람이 궁금하다면 여기다 클릭해서 그 분이 이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면은 나한테 뭔가의 어떤 메시지를 남기거나 톡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 부분의 톡톡이라는 메뉴예요. 자,
거의 다 설명했고요. 이제 모먼트랑 템플릿 그리고 저장, 발행 이 정도 소개를 하면은 에디터가 끝납니다. 근데 이 모먼트도요 별로 쓸모는 없어요. 네이버에서 이 내 모먼트라고 만든 거는 실제로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따라잡기로 만든 거기는 해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는 어떤 기능이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의 어떤 내용들, 뭐 일상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모먼트를 만들고 여기에서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건데 이걸 띄워서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먼트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더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요. 템플릿. 템플릿은요. 내가 일단 글을 쓰다 보면은 좀 안 이쁘게 배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템플릿들을 마련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레시피라는 걸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레시피 템플릿이 나오고 사진만 내가 갈아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교체를 눌러서 내가 갖고 있는 사진으로 대체만 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조를 설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서 이렇게 뭐 여기 엔초비 파스타가 아니니까는 파리 바게트 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요.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고칠 내용들만 고치면은 여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구조를 이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레이아웃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템플릿을 쓰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템플릿에는 추천 템플릿과 부분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템플릿을 쓰고 싶은 부분에 이런 템플릿을 갖다가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 템플릿을 가져다가 내용만 이제 수정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모양을 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를 진짜 정성껏 썼어요. 그랬을 때 템플릿을 이대로 다음번에도 쓰고 싶다면 이 템플릿을 내 템플릿에다가 추가를 해서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저번에 추가해 놓은 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템플릿으로 저장이 된 예전에 내가 만들었던 포스팅의 내용들을 바꿔가지고 또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릿이라는 거는 일단은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조금 더 깔끔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올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물건 정보 같은 걸 소개하실 때는 보면은 형식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좀 정성스럽게 모양을 만드셔서 보기 좋게 만드셨다면 내 템플릿으로 추가해 두셨다가 그거에 이제 내용들만 바꿔서 올리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요, 중간에 내가 어딜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장을 하시면은 임시 저장이 되고 요 옆에 보시면 숫자가 하나 늘었죠. 자, 이렇게 임시 저장글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블로그에 글쓰기를 임시 저장해 놨었는데 여길 누르면 다시 원래 글로 이렇게 돌아와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저장글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 중에 내가 불러다가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시 저장글이라도 필요 없는 글들이 저장된 거는 삭제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요, 쓰다가 내가 만약에 어디를 가야 돼요. 급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장해 두시게 되면은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옆에 발행을 볼게요. 발행에서는 카테고리를 먼저 골라요.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일상 게시판과 위젯 게시판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일상 게시판에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주제는 아까 잡아놓았던 일상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공개 설정은 전체 공개, 발행 설정은 댓글, 공간, 검색이 모두 허용이 되도록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 편집에 여기 해시태그를 적는 란이 있는데요. 우리가 글을 적을 때 해시태그를 적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본문에다가 예를 들어 샵 해가지고 블로그 포스팅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이게 해시태그로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아마 나중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본문에다 적기 싫다. 그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태그는 최대 30개까지 넣을 수가 있지만 30개를 가득가득 채우시지는 않고요. 보통은 한 10개 안쪽으로 적어요. 왜 그러냐면 태그를 우리가 가득가득 채우다 보면은 그 태그들끼리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본문글과 맞지 않는 태그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본문 글에 대한 주제가 또 모호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점수가 또 낮아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태그를 적을 때는 이 포스팅 글과 관련된 태그들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많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발행 시간이 현재와 예약이 있는데 현재는 내가 발행하면은 지금 이제 발행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고 해서 누구나 이제 검색했을 때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검색을 해서 찾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은 블로그에서 이제 그 크롤러라고 해요. 웹 크롤러라고 해서 그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을 결과에 띄워주는 로봇가 있는데 걔네들이 내 블로그의 글을 보고 이런 태그라든지 이 안에 들어있는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키워드로 적을 때 몇 번째에 띄워야 된다라는 점수를 산정해서 올리는 데는 한 30분에서 1시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행을 하고 나서는 대략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사람들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블로그 이웃들한테는 아마 바로 보일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일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집에 가가지고 조금 쉬다가 보면은 막 새벽 1시, 2시 뭐 이럴 때 올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새벽 3시에 만약 올렸다 쳐요. 그럼 사람들이 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예약을 걸어요. 그럼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약글을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면은 그 시간대로 예약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보면은 블로그에 보면은 매일마다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인데 실제 마케팅할 땐 그렇게 좀 노력은 하셔야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어느 날은 바쁘고 어느 날은 안 바쁘기도 하겠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 날 포스팅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리게 이렇게 예약을 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대 예약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날짜에 글을 쓴 것과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한가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부담될 거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등록인데요. 내가 이제 이벤트 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 글이 있을 땐 공지로 등록을 해두시면 되세요. 그런 경우는 내 블로그 상단에 이제 공지글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공지글은 5개까지 등록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 다 들으셨다면 한번 발행해서 볼까요? 지금 발행 시간 그냥 현재로 놓고 발행해 주세요. 그래야지 바로 보니까. 그럼 발행 중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블로그의 글쓰기라고 작성한 이 글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요거 보여드리기로 했지. 자,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 유튜브 채널 가기 딱 누르면 유튜브 채널로 넘어가지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기면 옆으로 넘어가지는데 요 바가 있어서 옆으로 넘어가는 건 알겠지만 실제 그냥 쭉 넘기다 보면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이거 사진이 요거 좀 지저분한 거는요. 제가 워낙에 화질이 작은 사진을 올렸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보여드리려고. 이해해 주시고 요 동영상 연습은 제가 올렸던 거 요거 플레이해 보면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는 실제 상호를 넣었던 건데요. 요렇게 상호를 넣었던 거는 지금 보시면 주소와 예약이라는 게 보이기도 하죠. 이걸 이제 모바일에서 보면요. 전화번호까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비로 찾아갈 수도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요것도 보시면요. 실제 유튜브에 있는 거를 제가 방영을 시킨 거잖아요. 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상도는 72픽셀 마찬가지로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텍스트 파일 저장할 수 있게 뜨는 거. 요건 네이버 톡톡이었으니까 이렇게 네이버 메신저 뜨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한 번씩 쭉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겠다 할 때 그때는 이제 URL을 복사해서 그 URL을 다른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퍼뜨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내가 적은 이 글에 대한 통계 정보고요. 요 옆에 점점점을 눌러보면 내가 이 글을 잘못 적었을 때 수정도 하실 수가 있고 삭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설명을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이제 좀 적으실 때 좀 잘 적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블로그 에디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쭉 알아보기는 했지만 아직은 내가 어떻게 적어야 될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를 적으실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기준해서 잡아야 될지 일단 그런 걸 좀 소개를 드리면서 간단한 포스팅을 하나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마케팅에 대한 걸 바로 올리기는 사실 쉽진 않으실 거라서 지금 제가 올리려고 하는 건 그냥 일상 사진이에요. 일상 글들이에요. 그래서 뭐 맛집이면 뭐 맛집 가셨을 때 어떤 사진이나 아니면 어떤 제품에 대한 리뷰면 제품 사진들 이런 것들을 찍어 오시면 그걸로 한번 가볍게 포스팅하는 걸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볼게요.